새로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은 시즌이죠. 봄이 이미 저만치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서울 기준으로 낮 기온이 18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밑그림 그리기에 나선다라고 하는데 집값 안정,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한 관심들이 뜨겁기도 하죠. 5년 동안 250만 호를 공급한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 청년층을 배려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경제정책의 구상들이 현실화될까요? 박연미의 경제픽, 불타는 경제에서 오늘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와 함께 앞으로의 경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구독자 수 25만 명 달성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박사님 채널 참고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선 전후로도 부동산 관련 질문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좀 휴지기 거쳐서 다시 오르지 않을까. 다시 상승한다. 예, 뭐 휴지기라고 한 이유는 이 윤석열 당선자의 그 여러 부동산 공약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그 다주택자 관련된 중과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일시 감면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2달 기다려 보려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서 지금처럼 거래 절벽이 좀 더 이어지다가 매물 나오면서 그 매물 소화 과정 겪고 나면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들이 실현될 때 결국 대부분 있던 집을 부숴서 새로 공급해야 되잖아요. 노후 주택의 멸실이 벌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방금 해외 이야기하면서 네. 글로벌 경제가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 안 갈 거다. 또는 한국은행 판단이 그대로 간다면이라는 전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집값이 그렇게 쉽게 빠지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250만 호를 공급한다 혹은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라면 낡은 집을 일단 부수고 그 자리에 다시 올려야 하니 일시적으로는 공급을 늘리는 그 계획 아래서 집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네, 이제 그렇긴 한데 또 당장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을 할까 말까 하고 있었던 곳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순간 바로 공급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네. 준비가 이루어져 있던 집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집들에 따른 어떤 월세 전세 가격 상승은 있겠지만 2, 3년 뒤를 놓고 보면 이게 또 미래의 공급 확대가 눈에 보이면,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승 압력은 있겠지만 미래의 공급이 당장의 가수요를 좀 잠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아주 중요한 규제가 4번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22차례인지 3차례인지 세다가 포기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2019년 12.16, 2020 6.17 이렇게 4번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 나왔는데요. 2017년 8.2 대책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난 5년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규정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제도 중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신속하게 조정이 가능하고 인센티브, 그러니까 집을 확실하게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게 이게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면 국회 안 갔다 와도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거는 국회에 이 개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거칠 수는 없지만 대신 시행령은 이게 대통령령으로 그렇죠. 규정하거나 해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LTV DTI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공부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예, 강제 공부를. 아,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사실 좀 쉽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담보 인정 비율인데 이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내가 살 때 얼마까지 빌릴 수 있습니까? 이거죠. 이게 LTV입니다. 그래서 이걸 빌리는 규정들을 살펴보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이나 이런 좀 그 집값이 비싼 곳에 15억 이상 아파트는 아예 0이고요.
12억에서 15억은 20%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40% 정도로 대출 규제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금융업권 감독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규정. 예, 그러니까 네. 이건 더 밑에죠. 그렇죠. 사실 이거는 금방 바뀔 수도 있는 조항인 거죠. 예, 그 시행령 밑에니까 더 쉽죠. 그리고 이제 이 포커스는 2018년 9.13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짓겠다고 했던 그 대책입니다. 야, 이게 벌써 4년 전이네요. 4년 전입니까? 그게 벌써? 올해 22년이니까. 세월 빠르네요. 네. 예, 아직 토지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런가는 또 다른 계기가 있으면 하고요. 일단 그때 나왔던 9.13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신도시였는데 그것 말고 뭐가 있었냐 하면 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내 들어갈 집 사놓고 좀 몇 년 있다가 거기 들어가는 동안 일시적인 2가구 다주택자가 되는 것들을 엄격하게 감독하는 등 여러 가지 이 양도세 이런 거 관련돼 있는 수많은 규정이 나온 게 있대고요. 이거 다 바로 시행령입니다. 그러면 당선인이 바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 꽤 많다는 건데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근데 뭐 2달 남았으니까 일단 그리고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장 좀 추미애 관심사는 사실은 종부세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근데 법 개정이 필요한. 그렇죠. 지금 당선인의 생각은 종부세를 재산세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세목을 한 가지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또 용처가 달라서 국회를 거치면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주택을 공급해주면서 인센티브를 높이고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그걸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지난해 발표됐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공공부문이 주도하겠다라는 거였다면 네. 윤 후보 또는 당선자가 밝힌 정책은 공공도 있지만 민간 쪽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일단 제일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각종 부동산 관련돼 있는 그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몇몇 규제들이 제일 먼저 아마 조정의 대상, 특히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돼 있는 규정들 그리고 DTI, LTV 관련 이런 규정들은 아마 손볼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공급 부문에서 사실은 대선 캠페인 내내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양대 후보 모두 비슷한 물량을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250만 호인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가 좀 빠져 있다 이거 하나 하고 공공 물량 가운데 그 청년 원가 주택을 30만 호, 역세권 첫 집을 20만 호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획 말고 액션 플랜이 어떻게 되냐 이게 좀 궁금한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그 2021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주도 3080 플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출발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게 1년 지나서 사실상 일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돼서 이걸 급하게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왜냐하면 주택 공급은 네. 모든 이의 관심사라서 그렇죠. 일단 싼 집이 저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다면 부동산 시장에 최근에 이 급등은 금방 잡힐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정비 사업에 그 걸리는 시간이 평균 무려 13년이랍니다. 예, 그걸 5년 이내 단축시켜주겠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준비된 단지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준비 안 된 단지들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개발 이익을 공유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대신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주겠다. 10에서 30% 이상의 추가 수익을 주겠다. 그러니까 공공의 좀 어떤 개발 이익은 공유하되 대신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3080 플랜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인센티브 부분이 더 커지지 않겠나. 네, 그런 것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양도세 문제라든가
LTV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왜 그런지는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신축 아파트 공급해 줄 때 분양가가 기존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보기에 너무 저렴하면 사업의 수익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되는 그런 주택들의 그 분양가 상한제가 굉장히 큰 공급 제약 요인이었는데 또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돼 있는 규정들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걸 풀어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분명 공급은 촉진될 수가 있을 텐데 이건 또 이제 6월에 지방선거랑 또 연결돼 있는 그러네요. 이슈가 많죠. 네, 그래서 아까 한 두세 달은 시장이 눈치 볼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요 내용 공공주도 3080이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 방향이에요. 이게 2021년 2월 4일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유를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좀 더 이어서 그 새로 등장하게 될 윤석열 정부가 이걸 이어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셨는데 일단 만약에 이게 공급이 이대로 된다. 그걸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산하기로는 이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3년 안에 수도권에 61만 호 이상이 공급이 될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급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일단 이대로 될 거냐 이게 향후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허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하나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용적률 완화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돼서 재건축 재개발이 막 시작이 되면 일단 그 집은 비워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멀리 안 가고 아마 애들 키우는 집은 그 인근에서 전월세를 구할 테니 새로 그 동네로 진입하려던 사람, 그 기존에 살고 있다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전월세 시장에서 경합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러면 전월세 시장의 가격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미 올랐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정책도 후유증 없는 정책을 보지는 못했어요. 결국 우리가 판단하는 건 두 가지예요.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냐.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은 또 심리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앞으로 주택 가격이 끝없이 오를 거라는 이른바 그 포모 신드롬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이 대열에서 떨어지면 안 돼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붙자면 지금 이 가격이 앞으로 제일 싼 가격이야. 이런 두 가지가 결부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신드롬들을 억제할 정도의 공급이 수년 내에 나온다라고 보여준다면 사실 이게 쉽게 사기 어렵거든요. 주택이라는 것은 물론 뭐 일부 투기적인 수요도 많습니다만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의사결정 중에 하나인 주택을 그냥 오를 거니까 무조건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소수에 불과하고 네. 결국 야 이걸 내가 사서 2년 안에 사실 파는 거는 지금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되게 힘드니까 그러면 단기로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취등록세에 양도세까지 생각하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주택을 한번 사면 오래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진다면 어떡할 것인가? 이 고민을 안 하고 사는 분은 없는 거죠. 따라서 임대차 3법이라고 흔히 통칭되는 계약갱신 청구 등의 여러 법안 때문에 이미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전세, 특히 아파트 전세는 말도 못하게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다 보니 또 여기서 이제 이런 주택 멸실들이 나온다고 해서 분명 가격은 또 오를 겁니다만 적어도 이제 아예 전세 자체를 포기하고 월세로 가게 되는 예, 이게 거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월세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난 2년 넘게 전세 가격 급등이 갭 투자를 유발하는 형국은 지속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전세 대출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도 공급 부족이지만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네. 촉진시켜버린 게 컸잖아요. 그래서 지금 3달 연속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줄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그럼 새 정부 들어서더라도 바뀌겠는가? 특히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표현에 좀 신중해야 되지만 아무튼 금융신용 사이클로 볼 때 7번째 지금 또 굉장히 과열 구간이다라는 보고서를 바로 어제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일단 대출을 그냥 확실하게 억제하는 방향을 가면서 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서 수년 내에 입주한다. 이런 플랜을 통해 또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에 대한 높은 기대를 그 양도세 중과를 일시 완화함으로써 매물을 출회시킴으로써 해결하는 뭐 이런 플랜인데 이 세 가지 다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박사님. 항상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에서 철학적으로 부딪히는 논쟁이 결국은 전세자금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받는 대출인데 하나는 갭 투자로 쓰인다고 해도 그러면은 현금 들고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뭔가 중간에 계단을 하나 밟아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대다수가 아마 그렇게 집들을 그 정책 결정권자도 그런 과정으로 장만을 했을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게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받는 대출인데 이걸 조이는 게 맞아?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새 정부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반론을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 문제는 어렵고요. 저도 뭐 과연 이게 억제하는 게 맞는 말이냐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합니다만 이제 두 번째 월세로 가는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보는 쪽이라서 특히 임대차 3법이 지금 현재 여소야대제가 되는 상황에서 쉽게 개정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재정 정책으로 이걸 좀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월세 쿠폰제 같은 것들이죠. 네, 그래서 소득 수준이 얼마 이하인 가구가 월세 얼마를 낸다면 그거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들은 되게 강화될 여지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열심히 모아서 집 한 채 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보면 첫 번째 주택 구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LTV DTI 규제를 상당히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전에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을 바닥에서부터 전환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건 되게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 공급 대책은 거기다 살을 붙이고 두 번째는 전세 가격 오르면서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고 월세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한 저소득자 중심으로 쿠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택 첫 번째 구입자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LTV는 좀 완화하는 대신 DSR 이런 것들 규제 등이 어차피 도입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부채 문제들을 완화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좀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네. 이 심각한 가계부채는 결국 전세 문제랑 되게 연결돼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가계대출이라는 게 이게 전세가 몇백조 되지만 이게 또 그 은행에서 우리 전세 대출을 받으신 분이 대출이면서 이게 또 뭐냐 하면 그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부채예요. 그러네요. 어차피 세입자가 나갈 때 내줘야 되는 돈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이자로 빌린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적인 문화일 수도 있었지만 저금리 환경이라든가 특히 최근처럼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런 환경에서는 일단 전세자금 대출들을 무한정 확대하거나 혹은 대출 규제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정책은 너무 위험하니까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고 이런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 조합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방향이 아니겠나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테트리스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의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게 이쁘게 나오느냐 아니면 아래 그 먼저 내려가 있는 블록에 들어맞지 않을 경우에는 또 잡음이 나기도 하고요. 말씀해주신 그 LTV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게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해도 DSR이라고 하는 개인이 갚아야 되는 빚의 총합을 소득 대비 몇 %로 규정하느냐 요게 강화가 돼 있는 채로 남아 있으면 그림의 떡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청년층 같은 경우는 그걸 좀 후하게 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청년층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근속의 연속에 따른 그 지속에 따른
소득의 상향 조정이 꽤 큰 편이에요. 지금 당장의 소득 내에서 이자 원리금 상환 부담의 비율을 몇 %라고 딱 한정 짓기에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그리고 생애 첫 번째 주택 구입자들에 대해서는 LTV 규제가 뭐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완화 내지는 폐지 가능성이 있고, 그 대신 DSR 규제를 갖다가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올해 당장이 아니라 향후 5년 뭐 이런 식으로 점진적 축소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본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벌써 이제 인수위 인선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차기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물망에 오르는 분들 언급이 되는데, 이분들이 보면 어쨌든 부동산 경기를 좀 살려야 한다 이런 쪽의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향후의 정책 디자인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아마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 250만 호 중에 200만 호를 지금 민간이 담당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당선인의 그 후보 시절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면 건설주가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 이른바 허니문 랠리 이거 얼마나 갈까요? 저는 일단 올해 제일 전력, 유틸리티, 건설, 은행 이 세 업종을 제일 좋게 봅니다. 다 규제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뭐 배당도 못한다든가 네. 각종 너무나 많은 규제로 영업 활동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특히 건설 부분은 자재가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데 분양가 힘들죠. 상한제잖아요. 네. 그래서 마진이 날 수가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래서 못 올랐던 게, 이제 만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2017년 파리 대책부터 시작해서 그 내려와 있었던 그런 규제가 다 사라진다면 혜택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향후에 어떻게 정책이 흘러가게 될지는 사람을 보시면 아마 좀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홍춘욱 박사님 다시 한번 모시고 오늘 대화 나누지 못했던 증시 관련한 것들, 그 밖에 실물경제 관련한 내용도 다시 한번 쫙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의 저자 리치고 인베스트먼트의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